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국제대학원을 대표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해 주신 저희 국제대학원 원장님, 그리고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 준비해 주신 환경대학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주어진 20분 시간 동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장단기 국제 경제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공감하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이 크게 변했고요. 그리고 여러 학문 분야에 있어서도 뭐 보건, 의료, 약학, 그리고 또 뭐 자연과학, 사회과학 모든 분야에서 아주 일대의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 경제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이전에는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일들이 변화하고 있고요. 이미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런 국제적인 경제 정책적인 이슈들이 그리고 또 그 프레임워크 자체가 크게 변하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더욱 크게 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통상 정책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 또 글로벌 밸류 체인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그렇게 극대화까지 되다가 이제 갑자기 또 보호무역 기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다가 최근 들어서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전에 선진국들에서는 이제 금기시 하듯이 해왔던 뭐 산업 정책 이런 것도 또 미중 통상 전쟁 그 배경 하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또 코로나 위기를 맞으면서 이러면 글로벌 공급망, 뭐 동맹,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국가 주도적인 이런 산업 정책들로 좀 변화하고 있는 양상이 있고요. 또 뭐 통화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가지고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수준의 이자율, 0%에 가까운 이자율, 어느 나라에서는 오히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내야 되는 그런 마이너스 네거티브 금리까지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이제 금리가 너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더 이상 금리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작년에는 이제 많은 중앙은행들이 직접 시장에 개입해서 회사채들을 매입한다든지, 그래서 그동안 금기 시대였던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었고요. 특단의 대책으로. 또 물론 재정 정책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또 재정 건전성 이런 것들 아주 중요시하다 보니까 정부 부채 수준을 이렇게 잘 관리해 오다가 이제 작년에 이런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많은 나라들에서 정부 부채를 급속도로 늘리게 되었었고요. 또 큰 반대 없이. 그리고 또 정부 재정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이제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이런 캐시 트랜스퍼 이런 부분은 재정 정책의 그런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많이 좀 주저하고 권고하지 않던 방식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아주 급하게 어떻게든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항 없이 사용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뉴 노멀이 또 돼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뭐 기본소득 이런 것도 이제 작년에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소득 이런 얘기도 예전에는 이제 상상조차 하지 않고 아예 얘기조차 되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공론화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또 해외에서도 조금씩 공론화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오늘 드리려는 주제 중에 하나 메인 팀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을 텐데, 그것은 그 공짜 점심은 없다. 언젠가는 페이백 타임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경제신문이라든지 또 언론, 뭐 유튜브 요즘에는 그런 것들 보시면서 이제 국제 금융시장,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많이 들으시는 얘기를 들 텐데요. 제가 좀 한번 좀 정리해 드리는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제 경제 충격이 어느 정도 됐었느냐, 이건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여기서 이 그림은 이제 OECD 국가들만 봐가지고요, 연도별로 성장률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일 낮은 나라부터 제일 높은 나라까지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운데 짝대기 하나 있는 게 이제 중위값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렇게 트렌드를 보시면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들이 이렇게 좀 2000년대 초반에 올라가다가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확
꺼졌고 그랬다가 빠르게 반등했다가 이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있었다가 조금씩 회복하는가 싶었는데 이제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또 팍 떨어졌고 그러고서 또 올해에는 빠르게 반등해서 예전 성장보다 훨씬 높은 상황으로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몇 가지 이제 좀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사실 작년 초 상반기 코로나 위기 초기 그때만 해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알파벳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이 경제 충격이 U자형일 것인가, V자형일 것인가, 아니면 W자형일 것인가 막 여러 가지 나왔었고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 확실한 거는 이거는 이게 K자는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K자로 해서 양극화를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 타격을 받는 분들한테 이렇게 집중이 되고 오히려 좀 자산가들 이런 분들은 금융시장 호황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또 더욱 부유해지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처럼 양극화가 심해지는 건 확실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 충격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좀 대문자 V자 모양이 일단 보이긴 하는데요.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이후에 올해는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막 봉쇄 정책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완전 문을 닫았다가 공장이 문을 닫았다가 여니까 그 기저 효과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단순히 기저 효과인가? 아니면은 어떤 정부 정책의 효과인가? 아니면 이게 금방 또 소멸될 것인가? 아니면 좀 지속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이고 저도 이제 궁금하고요. 아무도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 이건 이제 OECD 국가들의 이제 주식 시장 지수인데요.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팍 꺼졌다가 빠르게 또 올랐었고요. 그러다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번 코로나 위기 때는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계속 호황을 이루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또 비준동적인 아주 대규모의 통화 정책의 후유증으로 또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면서 그렇게 됐지만 어느 정도 또 주식 시장이 미래를 좀 예측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장밋빛 전망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반등한 것이 어느 정도까지가 기저효과고 어느 정도까지가 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한 부분들인지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살펴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아주 잠깐적인 기저효과나 이런 걸 반영하는 것이고 앞으로 전망은 그리 밝진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게 기저효과라는 거는 이제 확실히 나타나는 것이 이 가로축은 작년도 경제성장률이고요. 세로축은 올해 경제성장 예측률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이렇게 스캐터 플롯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좀 네거티브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작년에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던 나라들은 그만큼 올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작년에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기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측면은 확실히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나라들이 그러면은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았고 어떤 나라들이 덜 낮았고 이걸 본다면은 이제 당연히 직관적으로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다시피 이제 방역 정책의 성과에 좀 달려 있었습니다. 초기 방역 정책 성과에 의해서 이제 뭐 코로나 확진율 인구 10,000명당 뭐 확진율이라든지 아니면 사망률 이렇게 보면 이제 또 아주 깨끗한 좀 네거티브한 기울기가 나오듯이 많이 그만큼 코로나가 확진이 됐던 나라는 그만큼 더 대규모의 봉쇄 정책이 필요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더욱 위축됐었고 반대로 초기에 상대적으로 좀 방역 정책이 성공했던 나라들은 그런 대규모 봉쇄 정책이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 그만큼 경제 성장률이 덜 떨어졌던 이런 경험을 우리가 확실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 전체적인 기울기에서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에서 많이 벗어나는 나라들도 또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벗어나는 나라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아마도 국가들마다 서로 다른 정도의 규모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을 써가지고 더 대규모의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썼던 나라들은 그만큼 성장률을 조금 더 지탱시킬 수가 있었고 그럴 여력이 없었거나 그러지 못했거나 시기를 놓쳤던 국가들은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더 위축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짐작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어느 정도의 재정 정책을 운용을 했었느냐 작년도에. 그래서 올해까지 이렇게 본다면은 이거는 이제 정부 부채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2019년 이후로. 그래서 코로나 위기 동안 정부가 부채가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무래도 재정 지출을 위해서 더 많이 썼다면은 적자 부채도 발행하고 그러면서 부채를 늘렸을 테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부 부채가 크게 늘어났던 나라들은 그만큼 더 대규모의 재정 정책을 썼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정부 부채를 크게 늘리지 않았던 나라들은 그만큼 소규모의 재정 정책을 시행했던 나라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건 이제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정부 부채는 이제 GDP 대비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크기 자체가 얼마나 크냐 보면은 2008년도 10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때 이제 정부 부채 증가 추이하고 보면은 상당히 이제 컴패러블하다고 이렇게 좀 비교 가능한 정도의 수치로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높게 나왔던 나라들 몇 면을 보시면은 아일랜드, 그리스, 뭐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처럼 그 당시에 이제 피그스라고 이렇게 불리면서 유로 재정 위기 때 거의 그 디폴트 거의 국가 부도 위기에까지 근접했었던 나라들입니다. 국가 부도 위기에까지 근접할 정도로 많은 정부 부채를 증가했던 그런 나라들만큼 이번에 많은 나라들에서 그렇게 정부 부채를 늘렸다. 그래서 그만큼 대규모의 재정 정책이 운영되어 왔다. 이것을 한번 확인해 드리는 차트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서로 다른 정도의 규모의 재정 정책을 운영했는데 그럼 어떤 나라가 더 큰 규모의 재정 정책을 운영했고 어떤 나라가 덜 큰 규모의 소규모의 재정 정책을 운영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또 이것도 직관적으로 아마도 그 초기 방역 정책이 성공스럽지 못해서 좀 더 상대적으로 실패해서 대규모 봉쇄 정책이나 피해가 더 컸던 나라들이 아무래도 그만큼 재정 정책을 더 크게 운영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의외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만큼 정부 초기 방역 정책이 실패한 나라이든 아니든 그리고 성공했든 아니든 정부 부채 증가 비율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가지고요. 그럼 어떤 나라들이 도대체 더 크게 더 많은 규모로 정부 부채를 늘리고 어떤 나라들이 덜 그랬을까 살펴보니까 이게 아주 깨끗한 그림이 나오는 것은 바로 2019년도 당시에 정부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였었냐. 여기에 이렇게 아주 깨끗한 양의 관계가 강한 양의 상관계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2019년도에 대규모의 정부 부채가 있었던 나라들은 그만큼 더 늘렸고 정부 부채를 반대로 정부 부채가 높지 않았던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했던 그런 국가들은 높이지 않았고 이런 조금 약간 그 카운터 인투이티브한 그런 관계를 얻게 되는데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그 국가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더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국가들 몇 면을 또 한번 살펴보면은 일본, 그리스, 캐나다, 이탈리, 에스파냐, 미국, 영국 이 나라들 위에 있는 나라들 이미 정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또 지난 2년 동안 정부 부채를 많이 늘렸던 그 나라들은 다들 보시면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선진국들 그리고 특히 기축통화국들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나라들은 이제 유로 커런시를 쓰고요. 미국 달러, 일본 옌, 이렇게 영국 파운드 이렇게 기축통화를 쓰는 나라들은 그 전에도 정부 부채 비율이 높았고 또 코로나 위기 중에도 아주 크게 늘릴 수가 있었고 정부 부채를 반면에 여기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비기축통화국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그런 나라들이 주로 포진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정부 부채를 키울 수 있는 나라들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나라들이 더 늘릴 수 있었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정부 기축통화국이라고 해서도 무조건 다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유로 에어리어 컨트리들만 봐도 그 안에서도 이제 정부 부채가 더 높은 나라들일수록 정부가 이제 borrowing rate이라고 해서 그 국채 금리가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를 늘릴수록 아무래도 그 기축통화국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국가 부도 위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국채 금리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모든 나라들 다 합쳐서 봤을 때도 이제 기축통화국끼리는 이 정도의 관계가 있고 비기축통화국은 훨씬 더 스티프한 그런 관계를 나타낸다는 게, 조금만 정부 부채를 늘려도 그만큼 더 빠르게 더 높은 국채 금리를 이자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힘들다. 그리고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채 금리 자체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쫙 이렇게 내려와서 0에 가까운 수준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자 비용 자체가 높지 않아서 비기축통화든 기축통화든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만약에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은 앞으로도 기축통화국이든 비기축통화국이든 계속 활발하게 대규모 재정 정책을 운영함으로써 경제가 성장하는데 회복하는데 계속 서포트를 해줄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이자율이 조금씩 올라간다면은 그때부터는 정부가 재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컨스트레인이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정책적인 측면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성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지금의 반등이 단기적인 것으로 끝나게 되고 말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시사점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자율은 지금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더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를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이 막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너무 대규모의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운영했었고, 그런데 예상보다 빠르게 백신이 개발되고 또 빠르게 보급되면서 오히려 경제 회복이 좀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경제 회복이 너무 빨라져서 과열되는 게 이제는 문제가 돼가지고요. 그러면서 경제 과열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겼고요. 이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소비자 물가 지수나 뭐 글로벌 원유 가격을 해서도 이렇게 크게 완전히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도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양적 완화라든지 이렇게 막 대규모로 공급했던 유동성들을 이제 걷어들이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점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러다 보면은 미국의 정책 금리도 올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많은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여기에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점점 이자율이 올라가서 이자 비용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자 상환 부담이 높아지니까 이제 어려워질 것이다. 이게 그걸 나타내는 게 이런 그림이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은 결국엔 미국의 정책 금리가 높아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뭐 긴축 발작으로 인한 캐피털 아웃플로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다른 나라들도 중앙은행 금리를 높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자 상환 부담이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목격한 적이 있고요. 2013년도에 긴축 발작이라고 해서 미국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신흥국 이런 취약한 5개국, 인도네시아, 인디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이 5나라들이 아주 크게 타격을 입어서 환율도 급락하고 뭐 주가지수도 빠지고 이랬었는데요. 이 5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이 5나라였는가? 그 당시에 그거는 경제적인 체력이, 대외 경제 체력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 체력을 가늠하는 지수 중에 이제 재정 건전성도 있고 경상수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던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이 5나라들이 타깃이 됐었다, 그 당시에. 근데 이런 경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앞으로 정책 금리를 올린다든지 이런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충격이 있을 걸 알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이런 건전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서 재정 운영도 그렇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삐끗해서 좀 더 이런 경제 체력이 약해진다면은 쉽게 국제 투자자들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책 운영자들이 다 감안을 하고 운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대규모를 계속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규모로 나갈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경제가 반등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지원이 없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미리 감안하고 이제 정책 입안자들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경제 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 재정에 운영하는 이런 식의 프로그램은 지향하고 좀 더 중장기적이고 좀 더 인기가 없고 그런 정책들이라 할지라도 진짜 구조 개혁이라든지 노동시장 개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개혁 분야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그 경기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